어머니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더 하려는 거니? 저는 김혜자입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고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아들 정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정호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짓고 작은 공간 하나하나에 우리의 이야기를 채워가며 살아왔지요. 이 집은 저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고 정호에게도 이곳이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집이 더 생기 넘치고 따뜻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지요. 그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도왔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도 나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호와 그의 아내가 이 집을 더욱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격이나 습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수진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했고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제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에게 해주던 방식대로 저녁을 준비하면 그녀는 주저없이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방식조차도 그녀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이 낭비돼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제 손자 준호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녀가 불만을 표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준호에게도 그러한 가치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동화책을 읽어주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수지는 그런 제 노력을 단순히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오히려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넘게 제 손으로 하나하나 가꿔온 공간인데 수지는 집안 곳곳의 물건 대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낡은 가구들은 버리고 새로 바꾸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마치 제가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지적을 참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호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수진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점점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조차도 저는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려고 하면 수진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쉬라는 그녀의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정호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한가 보구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호는 얼버무리며 아니야, 어머니. 수진도 그냥 익숙해지려는 과정일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수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수지는 제 존재를 피하듯 행동했고 저도 그녀 앞에서 점점 더 잦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상처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는 모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받아온 음식이었고 이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떡갈비, 잡채, 나물무침,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갈비찜까지. 모든 재료는 신선하고 맛도 자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음식을 통해 손자인 준호에게 우리 가족의 뿌리와 문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아들 정호와 수진에게도 따뜻한 저녁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신이 난 얼굴로 할머니 나 떡갈비 좋아해요 라고 말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야. 준호에게도 이 전통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란다. 하지만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전통이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편하고 간단한 게 좋아요. 그 순간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치와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제 마음이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화를 참으려 했지만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굳이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거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건 우리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갑자기 밥그릇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과거에 묵이지 말고 앞으로를 봐야죠. 그 말은 마치 제 존재와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제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결국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반찬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고 당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분명히 약속했잖니. 내가 결혼하면 절대 내 엄마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뭐니?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 수지는 환한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신다면 차라리 제가 나가버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발걸음을 쾅쾅거리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엉망진창이 된 음식들을 바라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 제 집,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호를 돌아보며 차분하려 애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야, 넌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고는 있니? 내가 나를 위해서 결혼했다고 했을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절대 내 엄마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침묵만 한다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니?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혼란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더욱더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제 모든 사랑과 노력들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집에서조차 외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미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도 힘들어요. 어머니와 수진이 서로 맞추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 내가 말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더 필요하니? 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시간으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머리를 감싸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정호야. 누군가가 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기 싫다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해. 식탁 위에 어지럽혀진 음식과 깨진 접시들을 치우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했던 저녁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부엌으로 돌아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치지 않도록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고 남은 음식을 치우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닦던 중 테이블 아래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겉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뭘까? 누가 떨어뜨린 걸까?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몇 줄을 읽고 난 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놀랍게도 대출자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증인의 이름이 정호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제 아들 정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정호가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돈에 대해 항상 신중했던 정호가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의 대출 보증을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문서를 손에 든 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거액의 돈을 빌렸을까요? 무엇보다 이 일이 정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뻔히 아는 제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출 계약서를 손에 든 채 거실에서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정호는 왜 나에게 한마디 산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내렸을까? 정호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잠깐 여기로 와. 그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보더니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그의 앞에 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내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있는 이 대출은 뭐냐고 묻고 있잖아. 왜 이런 큰 결정을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수진이가
투자에 실패했어요. 그녀가 저한테도 숨기고 빚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죄다 보증을 서기로 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정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왜 내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하니? 그건 수진의 문제지. 내가 떠안을 일이 아니야.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면 그 책임도 그녀가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수지는 지금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단순히 빚을 떠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는 있니?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수진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녀를 감싸야 하는 이유가 뭐니? 내 인생은 너만의 것이야. 수진이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건 절대 정당하지 않아.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수진이 잘못했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이 너무도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좌절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그녀를 지켜야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녀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했다면 너를 이런 상황에 내몰지 않았을 거야.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저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머릿속에서 수진의 빚 문제와 정호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수진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저는 그녀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보여준 태도를 떠올리며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간 저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와 마주할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쁜 척하며 집안일을 피했고 자주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급히 외출한 뒤 저는 무심코 그녀가 식탁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수진에 대한 의혹과 정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정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은밀하고 애매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한 돈을 꼭 가져와야 해. 다음 주에 그곳에서 만나자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대화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 그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와 무엇인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빚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수진과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물어야 할까?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제가 방금 발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정호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진과 정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제 손에는 그녀의 메시지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피곤한 얼굴로,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태도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 둘을 마주보며 조용히 그녀의 휴대전화와 제가 찍어둔 메시지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수진, 이 메시지에 대해 설명 좀 해줄래? 그녀는 처음에는 화면을 보지도 않은 채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왜 제 휴대전화를 보셨죠? 어머니는 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차갑고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사생활. 너는 지금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빚 문제로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연락까지 하고 있어. 내가 이걸 단순한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셨어요. 제가 뭘 하든 간섭하시잖아요. 저는 숨이 막혀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는 이 모든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메시지를 읽어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정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수진, 이게 다 뭐야? 이 남자는 누구야?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호야, 그건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한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녀는 간신히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그런데 왜 돈 이야기가 나와? 왜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어?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니?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결국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항상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어딘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녀의 말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정말인가요? 엄마가 수진을 그렇게 몰아붙인 건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화가 났습니다. 정호야, 그건 그녀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변명일 뿐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겠다는 거니? 정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내 눈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진, 이제 그만해. 엄마를 탓하지 마. 이건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야. 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그런 내가 감히 누구를 탓할 자격이 있니? 수진은 정호의 반응에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담원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정호야, 그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어. 나도 혼자서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나 정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었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만난 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믿으려고 했어. 내가 실수했다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날 속이고 우리 가족을 해친 거야. 저는 정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쌓여온 억압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고개를 돌려 다른 말을 하려 했지만 정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넌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난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물건을 다 정리해.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해 보였지만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 수진. 내가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이상 너로 인해 상처받게 둘 수 없어. 저는 옆에서 정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울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 정호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정호야,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정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너는 기회를 충분히 받았어. 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망쳤어.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를 이용했지. 그런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는 없어. 수지는 더 크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는 거야?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준호와 나에게 남긴 건 상처뿐이야. 더 이상 내가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내일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다만 이제부터는 준호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야 해.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달라질게요. 준호를 잘 키우고 엄마께도 보답할게요. 더 이상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결심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돼, 정호야. 엄마는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는 걸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가족은 너와 준호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단다.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호와 저는 함께 준호의 밤을 들여다보며 그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집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사라진 집은 평온함을 되찾았고 그동안 놓쳤던 작은 행복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빈자리로 인해 처음 며칠간은 묘한 허전함과 조용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호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멈췄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아침에는 신선한 재료로 준호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할 때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배워갔습니다. 엄마,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정호야.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어설픈 요리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가끔은 그의 진지한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아빠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아빠, 요리 솜씨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손뼉을 치곤 했습니다. 정호는 또 준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집에서는 레고를 함께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와 정호는 집안을 조금씩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의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치우고 새로운 커튼과 소파 커버를 고르며 공간을 환기시켰습니다. 한 번은 정호가 엄마, 이 벽에 사진들을 걸어보면 어때요? 준호와 우리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로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진을 고르고 벽에 걸어둘 액자를 사러 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준호의 어릴 적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걸어두며 작은 웃음과 이야기로 벽을 채웠습니다. 제가 변화한 것은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느라 놓쳤던 저만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서예 교실과 요리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는 글자를 쓰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고 요리 강좌에서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며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호와 준호가 정성스럽게 청소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즐겁게 다녀오셨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삶을 즐기세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가족이란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동시에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수진과의 기억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갈등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정호는 한층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고 견뎌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호와 준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란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